예, 지금부터 제 237자 현대한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은 요즘에 이제 국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국제 간의 기술 거래,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국제적인 업무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특히 이제 제약 쪽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문 계약서 계약 검토와 협상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패밀리 기업들도 점차 이제 그런 수요가 많아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오늘 이 분야의 제일 전문가님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이우진 법률사무소의 이우진 변호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우선 전공을 바이오를 하셨네요. 뇌종양 박사를 하셨습니다. University of College 런던에서 뇌과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에 또 가셔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의 전문적인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수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병원, CRO 등 기업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실 내용을 잘 소화를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해서 여러분의 국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우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문 계약 검토와 협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체결되는 주요 영문 계약, 그리고 계약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실무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문 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문 계약 실무 협상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법조 계약 실무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하시면 좋은지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실 수 있겠지만, 저희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체결되는 주요 영문 계약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조금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초기 준비부터 기술 개발, 임상 안전 등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준비 단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밀 정보 보호나 협력 타진 전의 정보 교환 및 기본적 논의 정리를 하기 위한 CDA, NDA 이런 MBTS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R&D 역할을 분담한다거나 결과나 지식 재산의 귀속을 합의하고 또 물질 및 정보 이전을 위한 계약들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상업화 단계에서는 지식재산의 상업화,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제조 아웃소싱 단계에서는 위탁 생산이나 개발, 그리고 품질 기준 관리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계약들이 체결이 될 수 있고, 임상 안전 단계에서는 병원과 임상시험의 운영이나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공유, 그리고 규제 대응과 관련한 계약서들이 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주요한 최근에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자문, 컨설팅 계약, 그리고 약품의 판매나 유통 계약까지 다양한 계약의 유형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준비 단계 계약에서는 제일 많이 접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비밀 유지 계약, CDA나 NDA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술 자료나 비즈니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 다음에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계약을 작성하기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 간 협업의 방향성과 기본 조건을 요약한 문서로서 서로 체결을 하는데,
아래 이제 non-binding termsheet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구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제 비밀 유지 조항이나 독점 교섭권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련된 일부 조항들은 이 문서 자체가 non-binding, 심지어 non-binding termsheet은 non-binding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기술 개발 단계 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또 접해보신 계약들 중 하나인 또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나 투자 협력 계약, 연구 용역 계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역할 분담이나 비용 및 투자 분담, 그리고 연구 결과나 지식 재산권의 소유, 그리고 이 활용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죠. 네, 이러한 계약들에 또 부수하여서 또 이 연구에 필요한 이제 우리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실험 시료나 생물 자원 등을 연구용 물질로서 이제 상업 물질은 아니어도 연구용 물질로서 국가 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상호 이전하는데 사용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기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조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연구와 관련돼서 어떤 면책 조항이라든지 보험 조항이라든지 이 물질을 멸실했을 때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은 MTA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한 계약은 사실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술 이전 및 상업화 단계 계약인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이 최근에 많으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그중 하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허나 기술, 데이터 등의 사용권을 허용하고 또 로열티나 마일스톤 지급의 수익 배분을 역으로 받는 그런 계약이죠. 또 co-promotion, co-marketing agreement는 이제 상업화 단계에서 제품을 공동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작성을 하고 또 양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가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joint venture나 strategic alliance를 통해서 전략적인 제휴 계약을 또 체결해서 관계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조 및 아웃소싱 단계 계약인데요. 이제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계약, 그리고 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계약들이 있는데 이 계약들은 이제 사실은 특히 초기 창업 기업들은 당연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어떤 전문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의 생산 인프라나 어떤 개발, 서비스,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인데요. 여기 괄호에 MSA라고 쓴 것처럼 이제 마스터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반복되는 조항, 좀 주요한 조항들을 전체적인 하나의 큰 계약으로 이제 아우르고 그 하단에 이제 계약에 부속해서 어떤 exhibit이나 아니면 스케줄의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 아니면은 물질 단위로 해서 법적 구속력을 함께 그 MSA와 합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계약들을 부속해서 이제 체결해 나가는 계약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CMO나 CRO 계약들에는 사실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 품질이나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부속한 별도의 퀄리티 어그리먼트들이 체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Material Transfer Agreement와 유사하게 또 이 경우는 또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 또 전달이 되어서 상대방 회사가 우리의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라는 기술의 범위나 책임 그리고 비밀 유지 되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기술 이전의 성공 기준 등을 명확히 한 이 계약 문서가 또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및 안전관리 단계 계약에서는 병원이나 CRO 업체와 3자로도 체결을 하는 임상 시험 계약들이 있고요. 또 안전성 정보 공유나 Pharmacovigilance Agreement라고 해서 약물 감시 계약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판 이후에 약물 이상 사례를 규정에 따라서 수집 보고하기 위한 계약들이죠. 그래서 국내외 규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아까 다양한 계약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한 서비스 계약들 그리고 또 외부에 또 브레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그런 저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자문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 판매 유통 계약처럼 제품의 판매나 유통 경로를 설정하고 관련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이러한 계약들도 다수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의 유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문 계약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요. 영문 계약과 국문 계약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은 너무 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국문 계약은 이제 대륙법 체계의 성문법 체계인데, 대륙법 체계에 따라서 다소 간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성문법이 이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영미법 기반은 이제 판례법 기반이기 때문에 영문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성문법 자체보다는 합의가 굉장히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죠. 뭐 권리나 의무 그리고 리스크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조항마다 이제 기재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recital 앞쪽에 이제 definitions 조항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계약서에서 활용하는 이제 명사들, 이거를 이제 일반 명수로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문 계약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문 계약 검토 시에는 단순한 번역이나 형식적 검토를 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고, 사업 전체의 흐름이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자주 보는 리스크들 중 이제 좀 추려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IP 조항도 너무 중요하고 뭐 indemnification 면책 조항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계약서에서 살펴보는 부분들은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 그리고 불균형한 책임 배분, 그리고 불명확한 계약 종료 절차입니다. 이 용어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다면 그 뒤에서 그 용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 조항이 아무리 자세히 잘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서포트하는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조항들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조항을 이제 명확히 확인을 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고, 이 정의 조항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1페이지부터 맨 뒤까지 정말 통일성 있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균형한 책임은 뭐 아시겠지만 책임 귀속이나 손해배상의 기준이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에 좀 협상력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계약을 할 때에는 좀 봉착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계약 종료 절차인데요. 이 역시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해외에 어떤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과 좀 협상력 위에서 밀리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해지 조건을 특별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해지의 조건이나 종료 절차가 불리하게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계약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실무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뭐 영문 계약서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계약서를 볼 때도 작성 및 검토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계약서라는 것이 사업의 비즈니스와 함께 이제 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준비부터 사실은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작성 및 검토 단계, 그리고 체결 후 이행 및 관리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의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실수들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초기 창업하신 분들 중 이제 특징이 조금 성급하신 특징이 있으세요. 그래서 CDA나 NDA의 체결 없이 어떤 회의에서 나도 모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의 어떤 중요한 기술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보호하지 않고 또 다른 데다 뭐 전달을 한 경우 또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CDA부터 항상 체결을 먼저 하시고 미팅에 가실 것을 항상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이제 성급한 계약 착수 문제가 있는데 간혹 이제 창업자들께서 이제 빨리 계약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주요 조항이나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전략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 텀시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정리를 하고 텀시트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약을 작성해서 좀 번복이 없는 좀 이렇게 원만한 계약의 검토 단계를 가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계약 템플릿 전략 부재인데요. 서식 전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주도권 싸움인데 어느 일방 당사자에서 제공한 템플릿이 사실 그 제공한 측에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비즈니스라던가 우리의 회사의 어떤 캐시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저희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물론 정기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템플릿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내부 협상 전략 불일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복수의 팀들 간의 협상 전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협상을 나갔을 경우 이거를 나중에 번복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 훼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결국에는 협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의견들이 있다면 권한 위임 과정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협상 텀시트를 활용해서 의견과 조건들을 정리한 후에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 검토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뭐 익히 상상하실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적 기재 실수죠. 계약의 용어 정의 누락됐다든지 조항 간 충돌이 있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법률적 판단 오류 이거는 법령에 대한 오해나 권리 설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주로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자체의 어떤 타당성이나 문구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마지막에 기존 계약과 충돌 문제가 간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약을 저희가 작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그 A라는 계약에 어떤 독점권이나 경쟁 금지, 우선 협상이나 우선 매수 뭐 이해 충돌 방지 조항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의 subject matter와 관련된 어떤 다른 B라는 계약이 이 A라는 계약의 존재를 혹시 모르는 다른 부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사실 계약서는 핵심 의사결정권자들, 뭐 회사의 C-레벨이나 임원들과 함께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하고 또 승인이 필요한 절차들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이행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약상 의무사항이 미이행되면은 당연히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진을 결정하셔서 이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최근에 저희 고객들에게 있었던 일 중 하나는 이제 자동갱신 조항이 있었는데 자동갱신이란 이제 계약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자동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노티스를 주는 기간을 놓쳐서 이제 의도치 않게 갱신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는 사유 없는 해지, 그러니까 무책 사유 해지 조항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바람에 오히려 사업성 손해를 보게 됐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열티 지급일이나 뭐 마일스톤 이렇게 기일이 정해진 그런 이행 의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무 변경에 따라서 혹시 amendment 수정 계약이 필요하진 않은지도 살펴보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가 그 하나의 생물체처럼 계속 evolve 하기 때문에 좀 변화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수정 계약의 진행을 통해서 계약 의무 위반을 막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관련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해지 가능성이 항상 프로젝트에는 전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초기 단계, 체결 단계라 하더라도 해지의 통보 방식이나 유효 조건 등은 미리 챙겨서 검토하고 알고 있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이제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이제 체계적인 관리 의식과 리스크 관리 의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래 준비나 작성 검토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체결 후에 역할 분담이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행 모니터링도 같이 챙기시고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잘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영문 계약 실무자를 위한 핵심 조항별 검토 가이드인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앞서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으신 뭐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A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MTA 계약이라든지 이런 주요 계약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계약들에 다 적용이 되는, 대체로 적용이 되는 핵심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 생각에는 이 주요 계약서는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핵심 조항들을 검토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리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자 이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영문계약의 핵심 조항과 검토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definitions 조항부터 뭐 confidentiality, intellectual property, 뭐 limitation of liability 다 너무너무 중요한 조항들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계약에 이 조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계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토 포인트만 확인을 하셔도 큰 실수는 아마 막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는 boilerplate clause라고 해서 혹시 영문 계약의 말미를 보시면은 뒷장에 뭐 한두 페이지로 이제 좀 자주 보시는 내용들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금속공학 용어로는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해서 뭐 금속 철판 어떤 틀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계약서 말미에 들어가는 조항들을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라고 하는데 이 조항들이 이제 너무 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검토를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여기 force majeure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정세나 환경에 따라서 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force majeure 검토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entire agreement 같은 경우는 뭐 타 계약과의 충돌에 대한 작성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고 또 notice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상대방 회사에 유효한 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과돼서는 안 될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담겨진 내용들은 실무 담당자 분이시라면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ions 조항은 이제 계약서 내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나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을 미리 정의하고 해석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검토 포인트로는 정의가 양 당사자의 이해나 합의를 잘 반영하는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목적, 방향성과 일치를 하는지인데요. 이 사업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하는지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아래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definition으로 뭐 technology, net sales, 매출, product,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field, 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definition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사업 목적 방향성은 아래 파란 박스에 보시면은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잘 아시는 뭐 technical information 첫 번째 줄입니다. technical information, data, know-how, process 뭐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기재를 했죠. 그런데 중간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and any modifications or improvements라고 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어떠한 계량도 다 포함하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라이센스 계약의 테크놀로지 데피니션 조항이었다라고 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 테크놀로지가 라이센스의 대상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라이센서라면은 라이센시에게 제가 허용하는 테크놀로지에서 파생되는 모든 개량 발명도 다 그분에게 실시권 허용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IP 조항이 뒤에 가서 라이센스 계약 뒤에 가서 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기술이 되겠지만 그 definition 조항에서 만약에 뭐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s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confidentiality 조항은 뭐 CDA나 NDA처럼 이렇게 아예 하나의 문서로 이제 협상 초기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뭐 정석이지만 특히 바이오 벤처 기업에게는 학술이나 임상 데이터, 노하우는 사실 핵심 조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계약마다 뭐 연구 용역 계약이든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이든 뭐 MTA든 어떤 계약이든 간에 이제 confidentiality 조항은 반드시 검토가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검토 포인트로는 계약 목적의 광범위성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광범위성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 confidentiality 조항에 이제 purpose가 기재가 돼요. 이 당신의 비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기재를 하는데 이 목적이 너무나 광범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들에게 이 목적은 이제 너무 narrow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타이틀은 좀 정하셔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광범위성은 그런 내용이고 definition은 이제 정보의 종류를 확인 기재를 하는 건데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이분은 저 문서 뭐 교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상 샘플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샘플을 테스트하는 게 중요했는데 뭐 별도의 뭐 MTA는 체결되지는 않은 단계였고 그래서 이 definition에 근데 샘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모든 문서나 어떤 tangible한 matter에 대해서 다 이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비밀 유지 의무를 가져갈 것이냐 유지 기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CDA 체결 전에 교환한 정보의 보호까지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effective date를 확인하셔야 되고 반납이나 파기 의무도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조항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나 무형 자산의 가치에 관한 조항으로서 중요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조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검토 포인트는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background IP 또는 foreground IP의 소유권 기속 정의입니다. background IP는 뭐 계약 체결 전, foreground는 체결 이후. 그래서 이 경계를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의 유지나 비용 부담,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건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되고 또 혹시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 간에 혹시 조인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서로 합의를 통한 과정들을 조건으로 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research result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라고 해서 결과물도 공유고 그 다음에 project IP 밑에 그 밑줄에 괄호 있는 부분 보시면 그것도 the parties shall share equally in all rights라고 해서 이제 공동으로 지식자산권을 소유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엔 indemnification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영문계약 안 보셨으면 처음 듣는 단어이실 수 있으세요. 사실 영문계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반대로 국문계약에는 잘 등장하진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책임, 비용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고 면책시키는 포괄적인 포상 의무가 들어가는 건데요. 뭐 들었을 때 국내 손해배상 개념과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제3자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이나 뭐 제조물 책임 등의 위험이 높은 계약에서 뭐 제3자 청구가 발생할 빈도가 높은 거래에서 특히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제약바이오 계약에서도 indemnification 조항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의 포인트는 면책의 범위에 뭐 특허 침해를 넣을 것이냐, 간접 손해도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면책할 거냐,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래 예시 조항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밑줄에 infringe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고 해서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까지 내가 면책해 주겠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면책이라서 좀 위험한 조항입니다. 면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검토 포인트로서 뭐 이 면책의 액수, 이제 보상 범위를 또 캡을 씌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면책의 예외로 난 면책을 해주겠지만 너의 어떤 고의나 과실, 그리고 뭐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난 면책하지 않겠다, 이런 예외 사항들을 또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면책을 할 것인지, 서로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변호사 선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자, limitation of liability는 이제 국내 계약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액수에 캡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면책 조항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나왔지만, 이제 배상액의 한도를 씌우는 건데,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맨 아랫줄에 total liabili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exceed the total fees paid in the preceding 12 months라고 해서 역으로 기산해서 12개월 동안 내가 받았거나 지급했던 total fee, 뭐 서비스 fee일 수 있고, 뭐 어떤 뭐 비용이 서로 주고받은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 한도 내에서만 내가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임 제한의 면책처럼 뭐 indirect consequential damages와 같은 간접이나 결과적 손해, 그렇게 큰 손해에 대해서는 나는 배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termination 조항인데요. 이거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유책 해지, 사유가 있는 해지와 무책 해지, 사유가 없는,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해지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무책 해지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협상력이 없을 때 상대방이 또 그리고 협상 우위에 있는 어떤 해외의 뭐 대기업인 경우, 그쪽에서 뭐 사유 없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 권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검토 포인트로는 만약에 이 무책 해지를 저희가 삭제 요구를 했는데 삭제되지 않았다 하면은 최소한 뭐 30일이나 60일 통지 기간은 확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해지 이후에 와인드 다운 절차, 어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좀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다른 뭐 컨설팅 기관이나 어떤 뭐 CRO 기관이나 옮겨야 한다면 뭐 이관 절차에도 혹시 합의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해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계약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터미네이션과 중복해서 간혹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의 cancellation, 취소나 postpone, 지연하는 경우도 위약금 조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시 뭐 이런 위약금이 중복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간혹 문구에 따라서 해석할 때 그런 위험성이 있는 문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아마 투자계약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계약을 포함해서 다른 계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의 사실이나 일정 조건을 확인 및 약속하는 조항이죠. 그래서 검토의 포인트로는 이제 사실은 내가 보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진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삭제를 요구해 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특허 비침해를 보증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정을 해야 된다면, 아래 예시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The licensor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to the best of its knowledge라는 표현을 썼는데, effective date란 확인의 시점을 제한하는 거예요. 체결일까지 나는 보증을 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죄송하지만 모르겠다 라는 뜻이고, 확인의 강도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아니면은 조금 더 심하게 가서 without having any independent investigation, 어떤 별도의 조사는 거치지 않았지만 내가 최대한 성실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나는 effective date, 오늘 체결일까지는 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라고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문구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인데요. 이거는 거의 이제 계약 말미에 많이 작성이 되는데, 중거법, Governing Law는 이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 즉 국제 거래 계약이겠죠. 해외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이제 조항인데, 이제 이 계약의 어떤 효력이나 해석을 할 때 어떤 법으로 해석을 할 거냐, 그게 대한민국 법이냐, 미국의 뭐 뉴욕 주법이냐, 영국 법이냐, 이걸 보는 거고요. 분쟁 해결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중재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의 해석 시 혹시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소송이나 중재 중 우리 회사의 어떤 방식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한지, 그리고 판결이나 판정문의 집행이 용이한지,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사실 중재를 많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또 협상력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실 이 조항은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에서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좀 중립적인 국가나 중립적인 법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너무 불리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on-compete and exclusivity 조항은 경쟁 금지나 독점권 조항이라고 해서 이제 뭐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나 아니면은 뭐 근도 계약에도 작성이 되죠.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 기업과 유사한 사업 연구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항이고, 독점권 조항은 특정 권리나 기회를 일방 당사자에게 배타적으로 줌으로써 사업적 안정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되는 기술이나 제품, 지역의 적용 범위가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너무 넓으면 뭐 네고시에이션 해야겠죠. 그리고 유효 기간도 혹시 너무 비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진 않았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경쟁 금지나 독점을 설정은 했는데 정말 이익과 손해의 형평성을 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조건이나 위반 시 어떤 제재나 손해배상 책임이 또 과하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입니다. 이 표준화된 조항들로 계약의 구조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해석이나 효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no waiver 조항은 한 당사자가 어떤 계약 위반을 묵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앞으로 관련된 권리들을 다 포기한 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조항이고, force majeure는 전염병, 뭐 최근에 코로나 있었죠. 그다음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정부 조치 등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면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해지 조건도 같이 붙여서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everability and survival 조항은 계약 조항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전체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뭐 중요한 비밀 유지 조항이라든지 손해배상 조항, 지식재산 조항들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entire agreement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한 합의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서 외의 어떤 기재나 아니면 우리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들은 다 무효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 우리가 바인딩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 문서들이 있다면 사실 이 조항에 어떠한 부속 문서들은 그래도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 계약의 일부로 본다, 이러한 표현들을 또 넣어서 계약서 간 정리를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그 파란 박스 맨 아래 걸 보시면은 그 conflict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NDA previously executed by the parties, the terms of such NDA shall prevail 이라고 해서 이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우리가 예전에 체결한 NDA의 조항 간에 혹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NDA의 해석에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조항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인데요. 노티스는 아시다시피 뭐 통지 방법과 유효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고요. 여기서도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가지고 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를 유효한 통지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있는 것이 좋고, 또 independent contractor 같은 경우는 뭐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고용이나 대리 또는 공동 사업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상호 세무나 노동 분쟁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맨 위쪽에 있는 Contract Review Skill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간단하게 영문계약 실무 협상 전략과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센스가 이미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사실 간혹 의도치 않게 어떤 영미권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어를 직역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 전략은 이제 제가 고객들과 일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반응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응적 접근이란 상대방의 이견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분쟁의 야기가 되고 협상이 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협상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나 계약서 기반의 좀 프로액티브한 어프로치로 받아들이셔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파편적 접근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적인 협상 계획 없이 계약을 협상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별 우선 순위나 대응 스탠스를 조율한 후에 이제 계약 협상 자리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나 정보력 부족 문제들도 꽤 발생을 하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계약 구조나 핵심 용어에 대해서 그 협상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아니시고 이제 일반 실무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유사 거래에 대한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걸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뭐 컨설턴트 계약이라든지 자문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으려고 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간혹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좀 리스크 보호 장치 없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는 기재가 되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 일부러 우리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 표현은 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이게 좀 짧을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분들은 상당히 무례하거나 아니면 직설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조동사 could나 would를 많이 사용하고 조건문을 많이 사용하고 질문 형태로 완곡하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 표현을 완곡화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들, 예를 들면 뭐, could we explore an alternative?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정확하게 어떠한 지금 under current terms 어떠한 조건 하에 이거는 좀 어렵다. 다음에 다시 논의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안하는 그런 표현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징인 겸손한 표현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겸손이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미덕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 경우 사실은 책임 회피나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걸로 오해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한국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비즈니스 언어를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ommitted라는 단어라든지 뭐 based on our assessment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아니면은 뭐 사과하는 대신에 맥락 중심으로 뭐 following up on the previous email 이렇게 문장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나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쟁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분쟁 예방의 전략은 아마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서면 합의의 원칙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이나 변경 사항은 문서로 작성을 해두셔야 되고 역할과 책임은 구체화하시고 용어 정의 명확화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최선의 분쟁 예방은 계약서의 면밀한 작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후 단계라면은 말씀드린 뭐 수정 계약의 체결을 또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항상 계약서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다. 내가 뭐 합의를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뭐 공식적인 공문서를 보내왔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어떤 뭐 우리 리걸 부서에서 뭐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느낌이 좀 안 좋은 이제 분쟁 예방에 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신호들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무조건 대화로만 풀 것은 아니고 이제 계약서에 확인할 조항들이 들어가죠. 이제 어느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을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뭐 캡이 있었는지 어떤 손해배상을 책정하였는지 계약서에서 이런 조항들을 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이 분쟁을 우리가 좀 무마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경 계약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속 문서를 제안해서 이걸 편입을 요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분쟁을 좀 프로젝트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전략들도 있고 아니면은 계약 해지를 위해서 이제 터미네이션 조항도 살펴봐야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관이나 정산 그리고 와인드 다운 절차 준비들이 이제 미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또 요청할 수 있다면 해지의 합의를 담은 뭐 터미네이션 레터도 새로 작성을 할 것인지도 좀 경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계약서의 분쟁과 준거법 조항을 뭐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제 분쟁은 확실히 시작이 됐고 이제 합의로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소송이나 중재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느냐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관할이 적법한지 분쟁 해결의 합의 효력이 유효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행의 용이성이나 뭐 경제성 아니면 비공지성 때문에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국제거래에서 이제 많은데요. 이 중재 합의가 없으면은 중재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한 경우라면 소송을 합의로 한 경우라면은 이게 병렬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보전이나 제출 전략을 또 이메일이나 회의로 이런 서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이나 중재를 할지 아니면은 뭐 기간 대비 손익이 어떤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비용 분석도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또 판결이나 판정의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겠죠. 사실 소송이나 중재에서 이겨도 우리가 뭐 회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싸움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내외 자산 현황을 뭐 국내 같다면 뭐 재산 명시나 조회 제도, 뭐 해외에도 유사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집행 가능성을 좀 사전에 확인해서 정말 소송과 중재의 실익이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기업마다 이제 IR에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대외 리스크나 커뮤니케이션 관리도 이제 이 분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투자자와의 관계라든지 주주들과의 관계들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또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거래처와의 새로운 상담을 이제 시작할 때 기존 뭐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과의 비밀 정보가 어느 정도 뭐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계약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정이나 화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으로 이 타이밍을 분석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에티켓 부분인데요.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언어 교환이 아닌 기업의 신뢰도와 전략을 반영하는 고도의 행위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만 이제 문서 스타일이나 언어의 표현, 회신 방법이나 속도까지도 모든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비언어적인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템플릿을 작성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불공정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주도권 확보나 신뢰 유지의 균형을 이룬 이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템플릿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좀 현재 법이나 사업적 맥락에 맞는 그런 템플릿이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검토 중에 제가 몇 번 느낀 건데 간혹 뭐 PDF로 문서를 주신다든지 이거는 사실 트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에티켓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뭐 트랙 체인지도 사용을 하고 또 상대방한테 좀 중요한 변경 사항들은 코멘트나 이메일에 좀 별도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에티켓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정기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일수록 정기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고 이는 법령 규제나 산업 환경 변화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계약 목적이나 범위 이런 사업적 특징들이 이제 계속 evolve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우리 회사의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계약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사실은 문서 너머에 사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이나 문서 중심의 교신이라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이제 언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 속도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상대방 검토자가 사실 어떠한 역할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 실무진인지 내부 법무팀인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어조나 뭐 용어 아니면 전략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대화하기 어려운 그런 비언어적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타이밍에 맞게 뭐 전화나 대면 미팅 등을 통해서 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법조 실무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법률 시장의 경우는 이제 뭐 하비 AI 아니면 Kira Systems, Ironclad라는 이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자동 추출하거나 반복적인 검토 작업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변화가 불어닥쳤지만 여전히 이제 최근에 미국 법정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으로 잘못된 이제 판례가 들어가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 윤리나 보안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폐쇄망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일부 주 변호사협회에서는 우리가 AI를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고지를 할 의무도 지금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에게 귀속을 한다는 것인데요. 변호사 또는 그 문서를 검토한 당사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이제 AI만을 믿고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국내 법률 시장의 AI 현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7월 27일자 뉴스인데요. 이제 국내 대형 펌들도 자체 개발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나 법령을 검색한다거나 번역 초안을 생성한다거나 계약서 검토 AI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검색 증강 생성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 저장소에서 관련 정보만을 검색해서 이 탑재된 시스템을 도입해 이제 해외 M&A 자문과 같은 규제 대응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예전보다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 아닌 보안 강화 시스템으로 폐쇄망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형식으로 이제 고객의 민감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AI가 활용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적 책임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고 특히 비밀 유지 의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그리고 조항간 맥락과 전략은 사실상 아직 AI로 대체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경험이나 인사이트가 필요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AI로 이제 계약서에 뭐 초안 검토는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아까 좀 소개드린 중요한 조항들만큼은 좀 전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법률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좀 늦게 이제 사건이 터진 뒤에 좀 한참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하시지만 빅픽처 사업적 맥락을 주시지 않아서 사실 이해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조항의 문구나 표현 수정 수준에 그치는 어떤 형식적인 리뷰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 좀 산업의 이해도가 있고 전략적 사고를 계약의 목적이나 사업 배경을 좀 이해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북스마트한 법률가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나 산업 구조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스트리트 스마트한 그런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임보다는 이 사람의 경험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많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뭐 거래도 많지만 해외의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법률 서비스나 자문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특별히 물론 뭐 전문성도 확인하시고 규제 대응 역량도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면허가 이제 주마다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의 변호사를 잘 선정을 하시고 또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자문 범위가 또 넓고 좀 장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펌에서 요구하는 리테이너 구조에 우리가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청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뭐 시뮬레이션으로라도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이제 계약 라이프사이클 전체 관점에서 영문 계약 실무를 접근하셔라. 그리고 핵심 조항별 점검 가이드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계약을 검토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상 전략과 소개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훌륭한 영문 계약 실무 담당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적절하게 배치해서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그 영문 계약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어렵네요. 쉽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역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뭐 좀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이 특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요즘 공동 연구도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또 IP 문제로도 계약을 많이 하고 할 텐데 특히 거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 정의부터 해가지고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IP 조항에서 특히 background와 foreground IP의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background IP는 계약 전에 일방 당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고유의 자산이죠. 그거를 사실은 이제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를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foreground IP와의 경계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뭐 foreground와 background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특허 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뭐 노하우나 어떤 영업 비밀도 뭐 영업 비밀이니까 뭐 다 공개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서로 공유를 해야 이제 그런 중첩적인 이제 기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reground IP 같은 경우는 또 공동 소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 소유로 한 다음에 뭐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이런 조항들도 이제 부차해서 같이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원만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법률 용어라서 참 그 바이올로지 전공하시거나 하신 분들 참 다른 엔지니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AI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걸 활용해서 계약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정리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최근에 제가 그 CDA 검토 요청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 CDA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제 생성형 AI에 많이 넣고 이제 작업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뭐 ChatGPT나 Copilot이나 이런 생성형 AI에 우리의 정보를 넣지 말아라 이런 금지 조항이 이제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특이하게는 또 하지만 우리가 폐쇄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그런 AI 프로그램에는 사용을 하겠다. 단 어떠한 목적 하에 이거는 허용해 달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얼핏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이제 통제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외부 유출이 안 되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사전 매번 승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용 로그를 오픈해 달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그 AI로 생성한 정보를 활용해서 혹시라도 제3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면책 조항에도 반영이 앞으로는 더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네. 그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이제 해외 파트너하고 계약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경영자들, 계약 당사자들이 주의해가지고 정말 이건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자 핵심이 결국 IP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P 조항을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아까 계량 기술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기술에서 이게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범위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서로 해석에 따라서 이게 어느 기술에서 파생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초기 계약에서 기재가 다 어려울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조인트 커뮤니티라도 만들어서 이제 IP에 관련해서 뭐 최소한 분기별로 만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개발이 됐고 여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나가면서 IP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IP와 관련해서 비밀 유지 계약에도 혹시나 우리의 정보가 뭐 역설계된다든지 뭐 분해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꼭 들어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바이오 전공을 하셨고 그다음 변호사까지 하셨으니까 그 일반 변호사하고 바이오 전공 변호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 법무를 하기로 선택한 거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뭐 생명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과 소통이 좀 원활한 면들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업무 자체는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른 뭐 IT 업계나 아니면 다른 뭐 건설 업계나 다 뭐 계약서도 보시고 뭐 관련 뭐 회사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노동법 문제나 세무 문제나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고객과의 소통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그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제 특별히 이런 제약바이오 업무만 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다른 변호사님들과 특별히 그렇게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술에 대한 일반 변호사들은 그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인데 네.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기술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 뭐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들이 그런 그 변호 업무를 맡을 때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 같은 것들이 변호에서는 영향을 미칩니까?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연구진들이랑 실무진들과 뭐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해가시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뭐 데피니션 조항을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IP 조항을 경계를 잡는다든지 왜냐면 사실 화합물 이야기를만 해도 이게 어떤 링커 구조라든지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속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과적인 실력은 뭐 그분이 노력하신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속도나 그리고 좀 실무 친화적인 법무를 제안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했네요. 역시 법률적인 문제는 참 저희들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저희들도 미리 이제 이 부분을 알고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신 이우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37차 흰배경에서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